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의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당의 필요성과 공산주의자 동맹의 출현. 자, 공산당 선언에 의하면 이제 그 자본주의가 그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더군다나 대기업이 되면서 그 노동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집중하게 되고 힘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파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네 힘이 강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스스로 느낍니다.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이 강하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제 대립이 이제 격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계급의식이 자연적으로 발전한다. 즉 노동자의 그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계급의식의 발전은 자연 발생적이다.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어때요? 자기 공장에서 자기 사장을 대해서 싸우지만 점차 이제 전차 노동계급의 전차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싸우고 결국은 나중에 자본가 계급을 공호하고 있는 국가 권력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 단위의 그 투쟁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자 동맹이나 의인 동맹이나 공산주의자 동맹도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산당 선언이나 독일에서 공산당의 요구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 노동자들의 그 정치투쟁, 의식적인 정치투쟁을 중시했고요. 이러한 정치투쟁을 유발하고 독려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선전활동, 그리고 선도투쟁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을 이미 1848년 공산당 선언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 선언을 계승한 게 바로 이제 1864년에 국제 노동자 협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당은 그 유상계급의 당, 자유주의 정당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당을 가져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면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유주의자 정당의 노동자들을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당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노동자가 당연히 자기 자신의 당을 가질 욕구를 갖게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 독자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 개입, 학습,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자가 그 단결로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과거 막스 시절에는 그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즉 직공과 직공 출신의 숙련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그 대공장, 기계제 공장이 도입됨에 따라 단순 노동자의 분리,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이런 것들이 노동자의 단계를 해치기 때문에 바로 사회주의 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이 의식적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공산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정치교육이 중요하고 공산주의자 동맹도 평상시에는 노동자에 대한 정치교육을 주력하고 혁명 시기에는 무장공개를 비롯해서 선도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자 동맹의 전신인 그 의인동맹과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한 편협성, 노동자 대중으로까지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소수 음모가, 공기주의자들의 편협성, 이 편협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좀 더 개방시키는 거죠. 혁명적인 노동자에게 개방시키는 것, 그리고 민주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마르크스가 목표를 갖고
의인동맹의 샤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즉 마르크스는 의인동맹을 초보적인 노동자의 혁명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그 사상을 밝히고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공산주의적 활동, 노동자에 대한 혁명적 선전활동과 선도투쟁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해서 단결을 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와 단결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이때가 그 문제가 됐냐면은 19세기 중엽에 그 프랑스와 독일에서 영국을 제외한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못한 조건에서 합법적인 대중 정당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자연발생적인 파업이 일어나면 이거는 봉기 폭동으로 된다 그랬죠. 1831년에 프랑스의 리옹에서 그런 봉기가 일어났고 1844년에 실레지언, 독일의 실레지언에서 노동자들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봉기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봉기를 보면서 노동자들과 연대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 정부는 그 탄압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결사금지, 정치 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결사금지법을 제정합니다. 이에 대항해서 혁명적인 노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죠. 프랑스 파리에 있던 게 블랑키주의자들, 봉기주의자들의 계절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파리에 있는 독일인 노동자들과 독일인 그 혁명가들이 계절협회의 파리 지부 형태, 독일인 지부 형태로 추방자 동맹과 의인 동맹을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하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비밀 조직의 이름을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중 조직을 대놓고 했다. 다만 혁명 시기에는 공산당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레닌도 이제 마찬가지 혁명기와 퇴적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직 노출 수준을 적절하게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밀을 누설하면 목숨까지 바친다는 이런 결사 조직의 형태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은 한편으로는 그 음모단체에서 벗어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합법적인 정치단체가 아니라 비밀 결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당이 그 합법화되기 이전에 비록 비합법적이고 비밀적이지만 정당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정당 조직, 당비라든지 대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노동자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자 협회, 특히 노동자 교육협회를 조직하거나 거기에 참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들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들과 공동으로 투쟁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들의 혁명적인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자나 전단지도 있었지만 그 기간지, 항상 기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의인동맹실의 기간지는 전진, 포베르트 전진이었고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는 그건 신나인 신문이었죠. 항상 기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 동맹은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 정당이 레닌이 주장했던 혁명의 퇴적기에 주장했던 전위정당이냐, 전위들만 구성된 정당이냐, 그거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은 의인동맹이 소수의 음모가들, 소수의 직업혁명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혁명적인 노동자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라든가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삼았죠. 그래서 소수의 직업적 혁명가가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소수의 직업적인 혁명가와 혁명적인 노동가들을 공산주의자 동맹 안에 놓고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대중조직에 결합을 하거나 대중조직에 조직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선정과 선동을 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봉기를 한다. 결정적인 시기도 아닌데 수시로 봉기를 해서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막스는 평생 이런 봉기주의자들과 투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 시기에는 좀 더 대중적인 혁명 조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레닌의 정당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레닌이 전위정당을 얘기한 것도 혁명의 태조기 때 전위정당을 얘기한 거지. 1905년이나 1917년 혁명 시기 대중들이 혁명으로 나아가는데 전위정당을 고집하지 당연히 않았죠. 이럴 때는 물론 당의 문호를 혁명적인 노동자들한테 문호를 활짝 엽니다. 그리고 혁명 시기에는 그 적의 탄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퇴조기에는 비밀성을 더 강화하고 당원을 좀 더 정형화시킵니다. 그래서 당의 핵심이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 노동자의 그 엘리트적인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당의 문호를 어느 정도 개방하냐, 당의 주요 구성원을 이런 핵심에만 국하냐, 아니면은 좀 더 혁명적인 대중적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냐는 정세에 따라 달랐다. 공산주의자 동맹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세에 따라 했다. 그러니까 막스의 정당감과 레닌의 정당감은 큰 차이가 없다. 왜? 레닌의 러시아의 포갑 시기와 마르크스의 1848년의 포갑 시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레닌의 정당 이론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자 동맹 시기의 활동을 통해서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 사례에서 보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보장되거나 혁명적 기운이 높아질 때는 비합법 비밀 정당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정세가 좋아서 혁명 시기에도 당의 문호를 폐쇄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문제는 언제 정세가 좋아질지 모른다는 거죠. 뭐 정세가 좋아지는 것은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온다는 거죠. 신속하게 비밀 전위정당에서 좀 더 혁명적인 대중정당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비밀 지하정당에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혁명적인 대중정당으로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되려면은 평상시에 이 비밀 지하정당이 자기 전략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조직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인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의 전정당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지 정세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관점에서 전정당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로 혁명이 패배한 이후에 태조기에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재건하면서 좀 더 준비화된 정해야 된 분자들만 공산주의자 동맹에 받아들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조직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밀스럽고 더 중앙집권적인 당을 재건하라는 마르크스의 태도는 1905년 혁명이 실패한 후에 레닌이 전위정당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정당에 관한 입장은 국제 노동자 협회에서도 보여집니다. 즉 변화된 정세에 따라서 당의 형태와 당의 비밀 유지성, 개방성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탄압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응축되고 중앙집권적이고, 탄압이 없는 혁명 시기에는 좀 더 외연적으로 폭발하고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노동자 대중 조직의 건설, 당의 건설뿐만 아니라 당만 있어서는 안 되죠. 당만 있었으면 뭐합니까? 당에는 그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있는데 일반적인 대중은 정치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소수죠.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소수,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죠. 일반 대중 조직을 건설하거나 결합하거나 이들에 대한 선전 활동, 필요하면 대중 수행을 조직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 동맹의 배경이 됐던 1948년 2월에 프랑스 혁명, 3월에 독일 혁명에 따라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부 쟁취가 됐어요. 혁명적 시기가 됐죠. 공산당 선언은 사실은 이제 그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이죠. 근데 이거를 발표할 때 이거는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비밀 지하 당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산당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지령문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 혁명 시기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한계, 비밀 지하 조직으로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대중 조직, 다양한 노동자 대중 조직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조직에 참여해서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신뢰를 획득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인품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내부에 공산주의자 동맹 내부의 비밀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죠. 노동자 교육협회가 제일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 노동자들에게 뭘 하라 지시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투쟁하게 나가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권위주의자 단가는 좀 거리가 멀다. 권위주의자 단가는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 주로 지시를 하겠죠. 지령을 하고 설교를 하겠죠. 설교보다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이제 공산주의자 동맹이 아니라 직접 노동자 대중조직도 활발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자 교육협회, 그 다음에 각종 통신위원회, 그리고 이런 교육협회 통신위원회는 유럽 각지에 다 있었다 그랬죠. 그 네트워크로 형성이 됐다. 국제적인 노동자 교육협회, 그 다음에 공산주의 통신협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인 대중조직도 외곽에 있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와 같이 핵심적인 활동과 외곽의 대중적인 활동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직접 브뤼셀에서 민주주의 협회를 창립했고 또 이제 독일인 노동자협회도 창립하고 거기서 또 신문을 만들어서 기관지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중들을 조직해 나갔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실제로 독일에서 혁명이 된 이후에 4월에 이제 파리에서 켈른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래서 켈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조직적 활동, 공산주의자 동맹의 지도부들과 함께 공산주의자 동맹 사업을 하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협회나 노동자협회 같이 혁명적인 대중활동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라인 신문을 통해서 많은 혁명적인 이론을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회, 시위 등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청원운동도 하고 부르주아들과 연대 집회도 하고. 그래서 켈렌 민주주의 지역위원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니까 부르주아들과 부르주아들과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협력도 하고 켈렌을 대표해서 베스트팔렌 더 넓은 지역, 그죠? 라인주 나가서 이제 독일 이런 쪽에서 회의에 참가합니다. 켈린의 공산주의자 대표뿐만 아니라 켈린의 민주주의자 대표. 여기서 민주주의는 이제 급진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자 대중에 대한 사업도 강화해서 이 소부르주아가 대표로 있었던 노동자 협회를 마르크스가 이제 소부르주아가 체포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노동자협회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관지 사업을 끊임없이 했다 그랬죠. 기관지는 대학 졸업한 후에는 라인 신문, 파리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추방자 동맹 시절에는 추방자가 있었고 의인 동맹 시절에는 전진이 있었다 그랬죠. 그다음에 켈린에 돌아와서 1848 혁명 시기에는 신라인 신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런던의 망명에서는 신라인 신문 정치경제 평론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편집진에는 혁명적 동지들이 담당했다. 그래서 신라인 신문은 혁명 시기 때 약 6천 부까지 발행을 했는데 1848년대니까 주로 지식인을 상대로 신문을 돌려받게 이 당시에는 신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부수는 아니었다.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신문만 의해서라도 이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와 논설만 의해서라도 켈린 당국의 조사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이라든가 검열이라든가 기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도 어떤 대중 집회라든지 논설이라든지 이런 혁명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 당국이 이 신문을 폐쇄하라고 하고, 그다음 편집위원들한테 이제 체포영장을 이제 추방을 당했다고 했죠. 마르크스는 이제 신문이 마지막 발간이 될 때도 항상 저항을 합니다. 대학 졸업한 후에 라인 신문이 폐간될 때도 정부 때문에 폐간한다는 거, 항의의 그림, 프로메테우스,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항의 표시로 게시했다 그랬죠. 이때도 신라인 신문이 폐간될 때도 이제 붉은색으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마르크스는 기관지를 냈고, 기관지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신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노년 시절에도 독일 3인당 초창기에도 1883년에 사망할 때도 독일 3인당 그 초창기에 기간지에 지속적으로 글을 넣었다. 그래서 혁명가, 특히 지식인 혁명가의 역할은 끊임없이 이론을 실천과 대비해 가면서 어떤 전략을 제기하는 것, 이런 게 지식인 혁명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런 기관지 활동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기관지가 폐간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기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인쇄물, 소책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포했다 그랬죠. 옛날에 80년대랑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몸에 품고 몰래 갖고 가가지고 그걸 다시 인쇄해서 배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공산주의 신문 아니라 민주주의 신문에도 이런 것들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혁명적 정세가 높아지면 노동자 조직뿐만 아니라 중간층, 부르주아들과 연대해서 다양한 대중수정을 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브뤼셀, 파리, 런던 이런 데서 다 이제 민주주의 협회, 노동자 교육협회 이런 걸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주의 협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들과 같이 협력을 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이제 조직도 같이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848년 부르주아 민주혁명 당시에는 마르크스가 부르주아들과 같이 조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혁명이 실패한 이후에는 부르주아의 배신을 본 이후에는 부르주아와 같이 조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연대를 한다. 이거는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고 독일 사면당에도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부르주아는 조직을 같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연대를 한다. 1848년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당시였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와 조직을 같이 하기도 했다. 집회를 같이 한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우 중요하죠. 이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중에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떠나서 반드시 그 보장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런 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적 그런 요구들을 갖다가 제기하고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 요구를 제기합니다. 주로 이제 보통선거, 상비군의 폐지, 민중의 무장화, 이건 부르주아 권리. 민중의 무장화가 부르주아 권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 자유주의자들의 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독재를 하고 잘못되면 그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권리, 혁명권, 그게 민중의 무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인주의적인 노동권의 보장, 생존권의 보장, 이런 거, 의무교육 이런 게 이제 삼인주의적이고 복지적인 주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행기 강령적인 거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국유화, 철도와 같은 공공산업의 국유화. 이미 이런 것들이 1848년에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주장을 내걸고 집회에서 요구를 하거나 청원운동도 했다. 청원이 부르주아 운동이지만 아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중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청원 자체를 배제하지 않았다. 중간층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동의하고 동참을 했다. 실제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의회에 전달했다. 베를린은 프로이션 의회요. 베를린은 프로이션 의회다.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프로이션이 아니라 프로이션을 포함한 전체 독일 연방의 의회예요. 그래서 다 이제 자유주의 의회,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회인데 결국은 다 이제 해산 당하죠. 그래서 집회도 조직했는데 6천 명이 모였다. 10,000명이 넘었다. 이런 집회를 갖다가 이제 막스가 혁명 시기에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당국에서는 마르크스를 감시하고 마르크스를 체포하거나 추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집회는 아직 무장 봉기로는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정부군에 의해서 아직은 유혈 진압이 아니라 그냥 해산되는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해산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폭력적인 양상,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무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장으로 가기 직전에는 항상 그 지배계급은 사전 체포령을 내립니다. 사전 체포령.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주동자들을 미리 다 잡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엄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지막 이런 계엄령을 내릴 때 서로 이제 언제 계엄령을 내릴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계엄령을 먼저 선빵을 때릴 거냐 아니면 민중봉기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정부는 이제 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지도부들을 체포를 하고 바로 이제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죠. 계엄령이 내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바리케이드
메시지를 치고 시민 방위군을 조직하고 이게 쾰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계엄 당국에 의해서 해산됐지만 몇몇 지역은 무장 봉기로 갔다 했죠. 바덴 지역이 가장 이제 유명한 지역. 어쨌든 켈린에서는 무장이 대규모로 되지 못하고 계엄 당국에 의해서 해산 진압이 돼서 그리고 마르크스의 신라의 신문은 휴관이 됐죠. 휴관이 됐다. 마르크스는 결국 이제 쫓겨나는데,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르크스가 왜 체포 구속당하지 않고 왜 쫓겨났을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마르크스는 이제 그 처음에 1843년 말에 켈린에서 쫓겨날 때 추방당 국적을 시민권을 박탈당했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국적이 없는 마르크스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부르주아 법에 따라서 국가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1848년인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통상적으로 이제 자기네 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은 잘 처벌하지 않고 추방을 하지만 필요하면 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 내렸다가 이제 해제됐다가 이렇게 되는데 계엄령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대중 집회를 다시 또 이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혁명적인 활동을 합니다. 대중 집회를 하고 주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독일 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켈른에서 무장봉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장봉기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 방위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도 모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성사되지는 못하게 되죠. 성사되지는 못하게 됩니다. 대규모 집회의 대표자는 됐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무장 봉기로 가는 거는 거기까지는 성사되지 못했다. 켈린에서는 무장 봉기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드레스덴이나 바덴에서는 이제 무장 봉기가 성사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 혁명가들이 모이죠. 급진적인 부르주아들과 공산주의자들도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이고 나서 혁명을 무장봉기를 독일 전역에 파급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그 무장봉기를 고려해서 다시 또 이제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무장봉기 사전에 이런 조직을 진압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중집회, 그 다음에 대중집회의 강제 해산, 거기에 반발한 무장봉기의 준비, 계엄령으로 인한 탄압, 그러다가 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계엄령이 풀어지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완전 승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혁명이 조금씩 쇠퇴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